여러분, 금리가 또 오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 지금부터 금리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들이 잘 모르는 금리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금리 다들 아시나요? 금리가 뭡니까? 금리들은 한마디로 돈의 가격이에요.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돈을 주잖아요. 그렇죠? 돈의 가격.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융시장에서도 일종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한마디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금리는 상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방 경직성.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상방 경직성. 이게 뭐냐면은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 그래서 금리는 올릴 때는 보통 0.25%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내릴 때는 1%도 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는 거지, 밑으로 내려가는 건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에 우리 기준금리가 4%였는데요. 그때 2008년 금융위기 때니까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2008년 12월에 3%로 1%를 금리를 내렸어요. 자, 근데 0.25%를 왜 내리냐? 왜 하필 0.25냐? 이번에 미국이 0.75도 막 4번씩 내렸는데, 올렸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만 올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준금리를 0.25%를 더 높게 올리게 되면은, 만약 0.5, 0.75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아요. 이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급격하게 받기 때문에 경제의 타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0.25%라는 거죠. 그래서 0.25%를 우리는 금리를 올린다라고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9.1%까지, 이 소비자 물가가 9.1%까지 가는 바람에 계속 올렸잖아요, 금리를. 워낙 미국도 다급한 상황이었죠. 아니, 물가가 9%가 넘게 올라가는 거는 미국 41년 만에 처음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제를 일단 포기하고 물가 잡는 데만 전념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해. 그래서 지금 물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건 이제 특별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부동산, 금리는 상방 경직성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반대예요.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상당히 중요해요.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방 경직성이 뭐예요?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밑으로 경직이 돼 있다는 거죠.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격.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트 15억짜리가 있었다면 이것이 경기가 뭐가 안 좋아가지고 10억으로 5억이 떨어졌어요. 하락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다시 15억으로 회복을 하네? 그러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20억으로 또 5억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제가 30년 이상을 부동산 시장에 있으면서 부동산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하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5억이 떨어진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하더라. 시간이 지나면. 왜냐하면 떨어지려고 하는 성격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금리랑 상당히 반대죠, 부동산은. 자, 미국발 금리 폭등의 후폭풍. 자, 미국은 41년만 소비자 물가 급등 9.1% 인한 폭발적인 금리 인상. 그게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 빌미가 됐고요.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아서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12일 날 2.5%였던 게 3.0%로 0.5%나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도 시급했냐면은 기준금리를 미국이 막 올리잖아요. 0.5도 아니고 0.75씩 막 올리니까
기준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격차가 벌어지니까 우리도 처음으로 우리 기준금리 사상 처음으로 한 번에 0.5%를 인상을 했어요. 10월 12일 날. 이것도 획기적인 일이죠. 그만큼 미국이 이번엔 특별한 상황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영향을 지금 크게 받아서 부동산 시장이 뭐고 다 거래 절벽 상황을 맞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되나요? 당연히 올려야 돼요? 이게 이제 금리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기준금리라는 건, 금리라는 것은 돈이잖아요. 돈이 이자가 높게 금리를 높이 주면은 높이 주는 곳으로 돈을 흘러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돈들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막 인상하면은 이자가 더 높으니까 그쪽으로 돈이 쏠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자본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자본 유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올려야 안 빠져나간다는 거죠. 돈이. 근데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리게 되면은 내수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금리 올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업이나 가게 다 부담이죠.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는 거예요. 왜? 아니, 금리를 높이 올리게 되면 소비를 못 하잖아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소비를 줄이게 되면은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물건을 적게 만들어내겠죠. 소비가 안 되니까. 그럼 물건을 적게 만들어내면 고용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에서. 이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래서 사실 금리를 올리게 돼서 우리가 계속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기업이나 가계 부담으로 경기가 침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도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거 소위 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단골 멘트예요. 이게 변하지도 않아.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된대. 그리고 기준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을 대출을 받아서 다 부동산 사잖아요. 전세 끼고 산다든지 아니면 대출 받아서 산다든지. 부동산 대출 받아서 산 사람들이 이게 기준금리 막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자가 막 높아지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엄청나게 이자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집산, 영끌에서 집산 젊은 층들 이자 부담이. 그러니까 그걸 내놓는다는 거예요. 물건을. 견디다 못해서. 그럼 물건이 막 시장이 쌓이니까 가격은 떨어진다. 이게 이제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해왔던 단골 멘트예요. 근데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금리를 올려. 기준금리 인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같이 따라 올리는 거죠. 기준금리를. 그렇게 되면은 해외 자본 유출은 막죠. 당연히 우리도 올리니까 돈 안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기 위축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경기가. 우리가 기준금리 올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 위축.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내 한 개 기업, 이거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한 개 기업들부터 도산하기 시작해요. 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해외의 자본들은 뭐 빠져나가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고 우리 국내 자본들마저도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미국이 올려서 우리가 계속 올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없다. 자, 한계 기업이라는 뭐냐면요. 재무구조가 이 부실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 기업에. 근데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에요. 그 빌린 돈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계 기업에서 여기 중소기업 있죠. 이 중소기업이 가장 지금 커요. 비중이 25.4% 정도 돼. 중소기업이. 그리고 중견기업, 대기업, 중견 대기업까지 뭘 보면은 15.42%예요. 15.42%. 중견 대기업. 근데 이 한계 기업 비중이 2018년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2018년 13.3%, 2019년 15.5%, 2020년 17.8%. 한계 기업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경련에서 나온 자료인데. 자, 이렇게 한계 기업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나라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 빠져나가는 건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들까지 빠져나간다. 우리 국내 자본까지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금리를 계속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 현주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 급등, 내수 부진으로 저성장 기조가 이제 고착이 점점 돼가고 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경제 상황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충분히 버틸 만한 기초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렇게 되면은 올리는 거고요. 이거 갖춰져 있지 못해. 그럼 못 올리는 거예요. 미국이 올린다고 우리가 반드시 올리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기준금리에 대해서 이제 요즘도 계속 물어보시는데 지금 우리 기준금리 3.5%잖아요. 그런데 제가 못 올릴 거라고 얘기했죠. 한번 동결됐죠, 지금. 못 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점이 될 거라고. 근데 점점 올리기 어려워지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 왜냐면은 지금 소비자 물가가 1월달 소비자 물가가 4.8% 드디어 5% 밑으로 내려왔어요. 예상대로. 한국은행의 예상대로 4.8%. 소비자 물가가 내려온다는 의미는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금리를 계속 동결할 수 있는. 근데 4월달 되면 더 내려올 거예요. 기준금리가.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연구기관에서 얘기하는 건데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계속 인상을 하잖아요. 그 효과가 한 1년에서 한 1년, 한 2개월 요 정도가 되면은 그 금리 인상의 효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더라, 떨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3월, 4월, 5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금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뭐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 우리가 올려야 된다 이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 드린 겁니다. 향후 금리 전개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미국 기준금리 5.25%가 정점이 될 거예요. 5.25%. 그리고 한국 기준금리는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3.5%가 정점이 될 거다.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어찌됐든 기준금리를 0.25% 올릴 거로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미국은 그 연준에서는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 없다. 왜냐하면은 물가가 급격하게 이렇게 잡히지가 않는다. 소비자 물가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강하게 지금 매파 발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속내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은 0.25%씩 이렇게 내리는 한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일은 없다. 단 이게 아니고 미국이 갑자기 뭐 이상한 변동이 큰 변개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뭐 0.5 이상 0.5% 뭐 0.7%로 다시 막 이렇게 울트라 스텝인 뭐 자이언트 스텝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0.25%씩 한두 차례 올릴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금리 3.5%가 정점이 될 거고 2분기면은 3월, 4월, 5월이 2분기잖아요. 이제 기준금리 인하 논의가 2분기 한 3, 4, 5, 1, 2, 3, 4, 5, 6이죠. 4, 5, 6, 2분기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논의가 시작될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사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우리가. 22년 4분기부터 수출, 소비, 뭐 경기 지표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물론 모든 나라가 다 안 좋겠지만 우리도 지금 상당히 안 좋아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뭐 언론에 뭐 이렇게 신문에 나듯이 불확실성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한 귀로 흘리세요. 이미 방향성은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3월 23일 특별 무료 세미나를 합니다. 재개발 유망 지역. 제가 재개발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재개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는 뭐 주식 투자도 있고 채권 투자도 있고 투자는 다양하잖아요. 어떻게 투자하든 내가 이익만 내면 되니까. 저는 이제 재개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한강변 그리고 역세권에 관한 그런 어디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좀 더 작은 금액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의 매력, 재개발이 이런 것이다라고 제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물건도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게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명언입니다. 정치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운명은 우연이 아닌 선택이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적극적인 진보적인 진보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연이 아닌 선택,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뭐든지 좌우지간 나한테 생기는 거지, 가만히 그냥 남들 눈치 보고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자, 주택 거래량이요, 1월달 1419건에서 지금 3월 현재 1650건이 넘었습니다. 아마 3월 말까지가 집계가 될 텐데, 아직 20일 이상 남았잖아요. 이 3월 말까지 되면 2,000 가구가 넘을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2월 달 840가구, 1월 달 1419가구, 2월 달 2,000가구가 넘어간다면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생각 외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